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의 갑작스러운 이상으로 인해 뇌 조직의 혈류 공급이 차단되거나 출혈이 발생하여 뇌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허혈성 뇌졸중, 이스케믹,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 헤모리직이 있습니다. 허혈성은 전체 뇌졸중의 약 80에서 85% 혈관이 막힌 경우입니다. 막혀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는 겁니다. 출혈성은 말 그대로 출혈입니다. 약 15에서 20%가량이고 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을 보겠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죽상경화나 심장질환, 심방세동 같은 심장질환으로 인해 혈전이 형성되는 겁니다. 혈전. 뇌혈전증, 트롬보시스와 뇌색전증, 엠볼리즘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혈관벽의 약화 또는 혈압 상승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한 겁니다. 고혈압과 뇌동맥류 파열, 이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혈성 뇌졸중에서 뇌혈전증이 있고 뇌색전증이 있는데 둘 다 혈전인데 왜 두 가지 용어를 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뇌혈전증, 트롬보시스, 뇌색전증, 엠볼리즘 둘 다 허혈성 뇌졸중의 원인이지만 혈전 위치, 혈전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뇌혈전증은 뇌혈관 자체에 혈전이 형성되는 겁니다. 뇌혈관에 죽상경화가 생긴 경우를 말하고 점진적이겠죠. 서서히 혈류가 차단되는 겁니다. 뇌색전증은 뭘까? 심장 등 다른 혈관에서, 그러니까 뇌혈관 이외의 다른 혈관에서 혈전이 생겨 뇌혈관으로 이동한 후에 뇌혈관이 막히는 것. 이것이 뇌색전증이 되겠습니다. 심방세동, 심장에 문제가 있는 심근경색, 판막질환 이런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긴 것이 뇌혈관에서 갑자기 막아버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고 혈전이 날아가서 갑자기 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뇌색전증. 이해되셨고, 그래서 뇌혈전증은 뇌혈관 안에서 혈관이 좁아지다가 막히는 것.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되겠죠. 뇌색전증, 멀리서 날아온 혈전이 뇌혈관을 갑자기 막는 것.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증상이 팍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서서히 진행되다가 막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상경화와 혈전 형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상경화는 혈관 내벽에 지방,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지방 같은 것이 침착되고 플라크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 플라크가 비정상적인 덩어리라고 그랬죠. 이 플라크가 점점 커져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 플라크가 파열되면 그 플라크 안에 있던 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그리고 염증 물질이 혈관으로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관이 손상되었다고 인식하고 그 부위를 막으려고 혈소판, 응고인자를 보내게 됩니다. 혈소판이 파열 부위에 붙어서 응고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 혈전, 피떡이라고 그러죠. 이 혈전이 점점 커지면서 혈관도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으로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멎는 과정과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혈관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전이 커지면서 점점 좁아진다고 그랬어요. 이 혈전이 처음에 생겼다가 이제 점점 응고 과정을 통해서 피딱지가 생기고 그 피딱지에서도 조금씩 상처가 생겨서 또 거기에 또 피딱지가 또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혈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커졌다가 결국에는 막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플라크 비정상적인 덩어리, 이 플라크가 파열되는 이유는 뭘까? 염증 반응, 플라크 내부 염증 세포가 섬유성 막, 이 섬유성 막이 이제 플라크 표면입니다. 플라크 표면을 섬유성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섬유성 막을 하게 합니다. 뭐가 염증 반응이. 그 다음에 얇은 섬유성 막, 이 섬유성 막이 얇답니다. 그러면 외부 자극에 쉽게 찢어지겠죠. 물리적 자극, 고혈압, 심한 스트레스, 운동 등을 하게 되면 혈류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지혈증,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이게 많을수록 플라크가 더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크에 파열되는 이유는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심방세동과 혈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 AFib, 이거는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떨기만 해서 정상적인 수축, 컨트랙션을 못하는 부정맥입니다. 정상적인 심방에서는 수축 이완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혈류가 원활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랙션이 잘 돼야 되는데 심방세동은 fibrillation, 그냥 작은 떨림만 있는 겁니다. 떨기만 하는 겁니다. 제대로 컨트랙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이 비효율적이고 심방 내 혈류가 정체되겠죠. 제대로 못 짜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혈소판, 응고인자들이 한자리에 정체되면서 혈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는 뇌졸중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항응고제, 와파린이나 DOAC, 오랄, 경구용 안티코아귤런트를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평가법은 FAST입니다. FAST. F, face drooping, 한쪽 얼굴이 처지는지 보고, A, arm weakness, 팔에 힘이 빠져 한쪽 팔을 들기 어려운지 확인하고, S, speech difficulty,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한지 확인해야 되고, T, time to call 119,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119에 전화를 걸면 되겠습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시야장애, 균형감각 소실, 의식저하, 두통이 있습니다. 진단검사입니다. CT나 MRI로 확인할 수 있겠죠. 출혈인지 허혈 막힌 건지 확인할 수 있고, 뇌혈관 조영술, 혈관의 차악이나 폐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심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질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혈액 검사, 응고 상태, 전해질, 혈당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허혈성 뇌졸중, 막힌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막혔으니까 혈전 용해제 TPA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증상 발현 4.5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됩니다.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항응고제, 혈딱지, 혈전이니까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고 뇌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출혈 부위 감압수술, 혈압조절, 동맥류, 혈관 기형 시 수술적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TPA 혈전 용해제, 요거 사용 지침입니다. 언제 투여 가능한지 증상 발생 3시간 이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는 4.5시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4.5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CT 또는 MRI에서 출혈이 없음이 확인돼야 됩니다. 혈전을 용해하는 거기 때문에 중증 뇌졸중이 아니어야 되고 혈압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높다 그러면은 TPA 사용하기 전에 먼저 조절을 해야 됩니다. 혈압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나이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령일 때는 신중하게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혈전용해제 TPA 사용 금기 사항입니다. 2배 내 출혈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최근 3개월에 뇌수술, 출혈성 질환, 부부 외상이 있었던 경우, 혈소판이 10만 미만인 경우, INR이 1.7 이상인 경우, 항응고제 복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혈당, 뇌출혈의 고위험 환자들, 이런 분들은 TPA 사용 금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투여 후 첫 24시간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PCS 의식 상태 확인하고 뇌 CT 필요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출혈 징후는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신경학적 악화, 두통, 구토, BP 급상승, 그럴 때는 즉시 뇌출혈을 의심하고 CT를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혈소판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있죠. 자, 이거는 TPA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증상 발생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을 투여해야 됩니다. 보통 TPA 사용 24시간 이후에 항혈소판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2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항응고제와 앞에서 얘기했죠. 와파린, DOAC, 오랄, 경구용 항응고제. 심방세동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응고제를 장기 복용해야 됩니다. 다만 급성기에는 항응고제를 바로 투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뇌에 손상이 크고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발병 후 3에서 14일 사이에 상태가 안정되면 이 약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 간호의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뇌압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뇌압 상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숙지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의식 상태 변화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GCS, 이걸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브라우지, 졸린 상태, 컨피우즈드, 혼동, 스투퍼, 혼미, 코마, 이 의식 상태를 잘 사정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뇌압 상승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동공 변화를 확인하는 겁니다. 동공이 커지고 반응이 느려지거나 없을 경우, 특히 한쪽 동공만 변화할 경우는 제3 뇌신경 압박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동안신경이기 때문에 동공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뇌압이 상승돼서 여기 제3 뇌신경이 압박됐을 가능성이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탈 사인 변화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간호사들의 기본이죠. 뇌압이 심하게 오르면 나타나는 말기 징후인데 혈압이 상승, 점액, 호흡이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뇌압 상승과 혈압 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뇌압이 상승하면 뇌혈류 압력이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의 관류압은 평균 동맥압에서 뇌압을 뺀 값입니다. 그 동맥에 있는 혈액을 뇌로 보내주려면 뇌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뇌에도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보다 훨씬 커야지 이 뇌를 통과해서 혈액을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뇌압이 상승했어요. 이 뇌압이 상승했어요. 원래는 이게 90, 이게 10이라 그러면 결과값은 82로 원활하게 혈액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상승을 해가지고 90 빼기 30이 됐다. 그러면 60만큼의 뇌 관류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혈액을 충분히 짜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류가 감소하겠죠. 혈류가 감소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뇌는 산소 공급을 막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혈액이 잘 공급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고혈압 자극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반대작용으로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 혈액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뇌압이 상승하니까 뇌간을 압박하게 됩니다. 뇌간을 압박하니까 호흡 중추가 손상이 돼서 호흡이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뇌압 상승 여부를 확인할 때 바이탈 사인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토. 원조 없이 갑자기 구토합니다. 분출성 구토가 있다. 그러면 뇌압 상승에 의한 구토 중추 자극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두통과 신경 징후입니다. 편측마비, 언어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해지는 두통, 신경 증상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의사 판단으로 영상검사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CT, MRI를 해서 부정, 출혈, 탈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뇌실압 측정기 모니터링 기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삽입해서 직접 뇌압을 측정하는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숙지해야 될 사항을 보겠습니다. GCS, 의식상태 사정을 정기적으로 잘 기록해야 됩니다. 공공 크기, 이것도 뇌압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랬죠. 잘 관찰하고, 바이탈 사인 매우 중요하고, 두통, 구토, 혼란, 행동 변화를 잘 체크하고, 그다음에 헤드 엘리베이션 30도, 이거는 중환자실 간호 필수 지침이죠. 이렇게 하면 정맥혈이 잘 빠져나가게 됩니다. 뇌 정맥혈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뇌 부종이 생기면서 뇌를 자꾸 압박하면서 뇌압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정맥혈이 잘 빠져나가게 헤드 엘리베이션 30도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면 뇌압이 상승하죠. 발사알바, 화장실에 가서 힘을 심하게 준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하면 숨을 참고 복부에 힘을 꽉 주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뇌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알바는 피하도록 교육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